한국은 너무 감정적입니다. 한국의 비즈니스는 유연하지 못하고 꽉 막혔어요. 바르샤바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수없이 오가던 말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감정적이었던 쪽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한국이 파트너십을 말할 때 우리는 곧장 계약서만 떠올렸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바뀌었어요. 그 조용한 침묵이 지금 우리를 완전히 밀어내고 있습니다. 닫힌 문은 다시 열리기 힘들겠죠. 기술보다 훨씬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폴란드 국방 전문 기자의 뼈아픈 고백,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드리안 지에린스키입니다. 바르샤바에 본사를 둔 밀리터리 이슈 소속 국방 전문 기자입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2년이 되었네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교훈적인 경험담입니다. 제 이름을 처음 세상에 알린 사건이 바로 2022년 FA50 48대 계약이었습니다. 약 3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딜이었죠. 당시 폴란드 언론계는 이 계약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어요. 왜 하필 한국이냐? 미국이나 유럽 장비가 더 검증되지 않았나? 아시아 신흥국 기술을 믿을 수 있을까? 냉전 시대부터 줄곧 미국 장비 의존에 익숙했던 우리에게 한국이라는 새로운 파트너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저의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었거든요.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 미국의 도움으로 발전한 나라, 삼성과 LG 정도 아는 나라. 솔직히 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더욱 생소했죠. 한국이 언제부터 무기를 만들었지? 과연 유럽 기준에 맞는 품질일까? 그때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포화가 매일 터지던 시기였어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였죠. 키이우의 불꽃, 마리우폴의 절규, 하르키우의 참상. 우리와 같은 슬라브 민족이 겪는 비극을 매일 목격하면서 폴란드의 안보의식은 순식간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타겟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안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이런 위기감이 폴란드 전체를 휩쓸었어요. 국방 예산은 GDP의 4%까지 급증했고 신무기 도입 계획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한국산 경공격기를 도입한다는 소식은 국민들에게 하나의 깨달음을 주었죠. 미국만이 답은 아니구나. 다양한 파트너를 확보해야겠구나. 이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던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저는 국방 전문 기자로서 이 계약의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과연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통할까? 가격 대비 성능은 어떨까? 유지 보수는 제대로 될까? 그래서 직접 취재를 결정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들의 방산 기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2022년 10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작품 같았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동선. 아, 이 나라는 뭔가 다르구나.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겉만 번지르르한 건 아닐까? 실제 기술력은 어떨까?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 경남 사천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가면서 창밖 풍경을 보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고속철도의 속도와 안정성.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현대적인 도시들. 폴란드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네. 사천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KAI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 앞에 서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매할 FA50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런데 회사 규모가 생각보다 컸어요. 넓은 부지에 펼쳐진 여러 동의 건물들. 활주로와 경납고 시험 비행장까지. 꽤 본격적인데? 제일 먼저 만난 분이 KAI 국제사업부 김정훈 부장님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과도하게 친절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지에린스키 기자님,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시설을 둘러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의 영어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소통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무엇보다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공장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들어간 곳은 FA50 최종 조립 라인이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푸른 산자락을 배경으로 펼쳐진 거대한 공간. 그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조립되고 있는 전투기들. 와, 이거 진짜네. 폴란드에서도 PGL 같은 항공기 제조사를 견학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KAI는 규모와 체계성에서 확실히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자동화 수준이었어요.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컴퓨터가 모든 공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 기술인가? 김 부장님이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저기 보시는 것이 T50 고등훈련기의 최신 버전인 FA50입니다. T50을 베이스로 해서 경공격 능력을 추가한 거죠. T50 훈련기 자체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 많았어요. 2005년에 첫 비행을 했고 지금까지 200대 이상 생산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라크, 태국, 필리핀 여러 나라에서 운용 중이에요. 잠깐, 그럼 이미 10년 넘게 검증된 기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실전 데이터도 충분히 축적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한국이 갑자기 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줄 알았는데 이미 20년 가까운 경험이 있었던 거죠. 조립 라인을 따라 걸으면서 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엔진은 미국 GE의 F404를 사용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한국 기술이라는 거예요. 항전 장비, 비행 제어 시스템, 구조물. 이 모든 게 국산이에요. 특히 디지털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은 저희가 독자 개발한 겁니다. 플라이바이와이어라는 건 조종사의 조작을 컴퓨터가 해석해서 전달하는 시스템이에요. 최신 전투기에 꼭 필요한 핵심 기술이죠. 이걸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고? 김 부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세계에서 이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몇 개 없어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그리고 한국. 잠깐, 이건 진짜 대단한 거 아닌가요? 폴란드는 꿈도 꿀 수 없는 기술 수준이었어요. 다음으로 간 곳은 엔진 테스트 시설이었습니다. 거대한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엔진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건 뭐 하는 건가요? 새로 조립한 엔진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모든 엔진은 여기서 100% 검사를 받습니다. 그 꼼꼼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100%요? 샘플 검사가 아니라? 네, 전수 검사입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이런 철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폴란드였다면 대충 몇 개만 테스트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점심시간이 되어서 구내식당에 갔어요. 한국 음식을 처음 제대로 먹어보는 거였는데 의외로 입에 맞더라고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생각보다 맛있네.
식사하면서 김 부장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 항공산업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나요? 사실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그의 설명을 들어보니 한국의 항공산업 역사가 꽤 드라마틱했어요. 1970년대 KF-5E 라이센스 생산으로 시작해서 1980년대 KF-16 공동 생산, 1990년대 KTX-1 독자 개발, 2000년대 T-50 개발. 단계적으로 기술을 축적해온 거군요. 네, 한 번에 뛰려고 하지 않고 차근차근 쌓아 올린 결과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T-50 개발할 때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했잖아요. 네, 그런데 로키드 마틴이 생각보다 많은 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해결해야 했던 부분이 많았죠. 어떤 부분들이요? 비행 제어 법칙, 항전 시스템 통합, 구조 최적화. 핵심 기술들은 결국 우리가 개발해야 했어요. 이건 정말 의외였어요. 서방 선진국들이 한국의 기술을 다 전수해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핵심 부분은 숨겼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밤낮 없이 연구하고 실험하고 실패하고 반복했죠. 그의 목소리에서 묘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남이 가르쳐준 게 아니라 스스로 이뤄낸 성과라는 거죠. 오후에는 KF-21 보람의 개발 현황을 브리핑 받았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데 스텔스 기능도 일부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 실전 배치 예정이에요. 브리핑 자료를 보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최신 AESA 레이더, 첨단 전자전 장비, 스텔스 설계. 이게 정말 한국이 만드는 거예요? 물론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제기는 이미 성공적으로 비행했습니다. 실제로 KF-21 시제기 비행 영상을 보여줬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날렵한 외형, 부드러운 비행. F-35나 라팔 못지않네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어요. 개발비의 20%를 부담하는 대신 기술 이전을 받기로 했죠. 그럼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 공동개발 프로젝트라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한국이 다른 나라와 항공기를 공동 개발한다니. 예전에는 한국이 선진국의 파트너였는데 이제는 한국이 리더가 된 거잖아요. 하루 종일 공장을 둘러보면서 느낀 건 한국의 기술 수준이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였어요. 특히 품질 관리 시스템과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김 부장님이 말했어요. 내일은 부사장님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장태윤 부사장님이신데 국제사업 총괄을 맡고 계세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너무 무지했구나. 이 정도 기술력이면 폴란드와 충분히 협력할 만하네. 하지만 아직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기술은 좋은 것 같은데 과연 비즈니스 파트너로서는 어떨까? 신뢰할 수 있을까? 다음 날이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드디어 장태윤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첫인상이 범상치 않았어요.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온화한 미소. 무엇보다 눈빛에서 깊은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지에린스키 기자님, 반갑습니다. 멀리 폴란드에서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의 영어는 김 부장님보다 훨씬 유창했어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의실에 앉자마자 그가 말했습니다. 우린 비행기를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세우려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냥 영업 멘트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늘 그랬거든요. 록히드 마틴이든 에어버스든 다사소든. F-16과 레오파르트, 패트리어트. 모든 계약은 철저히 계산의 산물이었고 신뢰라는 건 서명이 끝나면 곧장 서류 봉투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하지만 장 부사장의 다음 말에서 뭔가 다름을 느꼈어요. 기자님, 폴란드가 왜 FA50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세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서요?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변화의 시기에 있어요. 러시아 위협 때문에 방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죠. 그런 폴란드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예요. 무슨 뜻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 부사장은 테이블 위에 폴란드 지도를 펼쳤어요. 여기 보세요. 폴란드의 지정학적 위치. 서쪽은 독일, 동쪽은 러시아, 남쪽은 체코와 슬로바키아. 정말 복잡한 위치에 있죠. 그의 분석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어요. 냉전 시대에는 소련 블록이었다가 1989년 이후 서방으로 전환. 2004년 나토 가입, 2004년 EU 가입.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와의 관계는 불안정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폴란드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독립적인 방산 능력이에요. 미국이나 독일에만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 국방력. 그런데 기존 서방 업체들은 기술 이전에 인색하죠. 이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평소에 느끼던 불만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한국도 똑같은 경험을 했으니까요. 1970년대부터 서방 기술을 도입했지만 핵심은 절대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죠. 장 부사장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쓴웃음 같은 것이었죠. 미국이 F-16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핵심 소프트웨어는 블랙박스로 주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돈으로 개발한 개량 기술도 미국 것이 된다는 조건이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독자 개발을 결심한 거예요. 힘들어도 우리 기술로 가자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폴란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서방 국가들이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정작 핵심 기술은 절대 넘겨주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한국은 폴란드에게 뭘 제안하시는 건가요? 장 부사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기술 협력이요.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관계. 구체적으로는 폴란드가 원한다면 FA50 생산 라인을 폴란드에 설치할 수도 있어요. 기술 이전도 가능하고 공동 개발도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건 다른 서방 업체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록히드 마틴이나 다사소는 절대 이런 제안을 하지 않거든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물론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상호 신뢰와 존중이에요. 서로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거죠. 그때 장 부사장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기술은 나누면 커집니다. 혼자 쥐고 있으면 고립됩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국이 T-50을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록히드 마틴과 공동 개발했지만 결국 우리가 더 많이 배웠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간절했고 그들은 그냥 돈벌이였으니까. 이 말에서 뭔가 깊은 철학을 느꼈어요. 단순히 기술을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관계. 그런데 왜 하필 폴란드인가요? 한국에게 무슨 이익이 있죠?
장 부사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폴란드는 중요한 나라예요.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래요. 폴란드의 IT 기술, 정밀 가공 기술.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잠깐, 이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한국이 폴란드에게서 배우고 싶어 한다고? 보통은 선진국이 후진국에게 가르쳐주는 일방적 관계인데.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요? 폴란드의 CD 프로젝트 레드 아시죠? 위쳐 3, 사이버펑크 2077을 만든 회사. 게임 업계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게 항공기 개발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시뮬레이션 기술이에요. 비행 시뮬레이터, 전투 시뮬레이터. 게임 기술이 핵심이거든요. 한국도 이 분야에서 폴란드와 협력하고 싶어 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관계. 일방적인 기술 이전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협력. 점심 식사를 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장 부사장님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셨나요? 제가 젊었을 때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MIT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죠. 그때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 동시에 벽도 느꼈어요. 어떤 벽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외국인이라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핵심 프로젝트에는 절대 참여시켜주지 않았어요. 보안상 문제라면서. 그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짐했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맺자고. 배타적이지 않은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개인적인 경험이 기업 철학으로 승화된 거죠. 오후에는 실제 FA50 시범 비행을 구경했어요.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FA50을 보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날렵한 외형, 부드러운 상승. 성능이 정말 좋네요. 네, 조종사들 반응도 아주 좋아요. 특히 기동성과 조종 안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행이 끝난 후 조종사와도 짧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떠세요, FA50? 정말 훌륭한 기체예요. F-16 못지않아요. 오히려 일부 면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솔직한 평가죠. 하루 일정을 마치고 저녁에 장 부사장과 개인적인 대화 시간을 가졌어요. 기자님, 솔직히 어떠세요? 한국과 한국 기술에 대한 인상이 바뀌었나요? 네,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더라고요. 특히 기술에 대한 철학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혼자 독점하려 하지 않고 함께 나누려는 자세. 이런 접근은 처음 봐요. 장 부사장이 빙그레 웃었어요. 사실 이게 한국식 사고방식이에요. 혼자 잘해봤자 한계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함께해야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사업적으로도 이익이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손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이익이에요. 진정한 파트너가 많을수록 사업 기회도 늘어나니까요. 정말 인상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해봤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정말 특별하구나. 기술력도 훌륭하지만 더 중요한 건 철학인 것 같아. 다음 날 폴란드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 새로운 방산 파트너의 가능성이었죠. 기사 말미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나라다. 폴란드가 찾고 있던 것이 바로 이런 관계가 아닐까? 이 기사가 나간 후 폴란드 내에서 큰 반향이 있었어요.
한국과 협력해보자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1년 후 일어날 충격적인 사건을 말이에요. 2024년 3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KF-21 보라매 프로젝트에 대한 심층 취재였어요. 폴란드도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고 KF-21이 유력한 후보 중 하나였거든요.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건 또다시 김정은 부장님이었어요. 1년 만에 만나는 건데도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지에린스키 기자님,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엔 더 흥미로운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천 가는 길에 김 부장님이 말했어요. 이번에는 좀 특별한 손님들도 함께 계세요. 누구요? 인도네시아 국방부 기술진들이에요. KF-21 공동개발 파트너니까 정기적으로 와서 작업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냥 일반적인 협력 관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 정말 아이러니했죠. KAI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은 KF-21 개발센터였어요. 1년 전에 봤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시제기가 4호기까지 완성되어 있었고 각종 시험 비행 데이터도 축적되어 있었어요. 와, 정말 많이 진척됐네요. 네, 올해가 정말 중요한 해예요. 각종 성능 시험을 마무리하고 양산 준비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KF-21을 직접 보니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F-35 같은 5세대 전투기만큼 스텔스성은 없지만 4.5세대로서는 최상급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 개발한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가 핵심이었죠. 이 레이더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요? F-35의 AN/APG-81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탐지거리나 동시 추적 능력 면에서 말이죠. 정말 놀라운 발전이었어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레이더를 수입에 의존했는데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레이더를 독자 개발한 거죠. 개발센터를 둘러보는 동안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을 몇 명 봤어요. 30-40대 정도의 엔지니어들이었는데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온 분들인가요? 네, PT 디르간타라 인도네시아에서 파견 나온 분들이에요. 주로 항전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인도네시아 기술진들도 열심히 배우는 모습이었죠. 점심시간에 장태윤 부사장을 다시 만났어요. 1년 만에 만나는 건데 더욱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KF-21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네요. 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와의 협력도 잘 되고 있고요. 2026년 초도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어떤 방식인가요? 개발비의 20%를 부담하는 대신 기술 이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 48대를 도입할 예정이고요. 그때 장 부사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개방형 협력이에요. 기존 서방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죠. 어떤 면에서요? 서방 업체들은 핵심 기술을 절대 공개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파트너와 진짜로 공유하려고 해요. 물론 일정한 원칙과 절차는 있지만요. 이 말을 들으면서 감탄했어요. 한국의 개방적 접근 방식이 정말 혁신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후에는 실제 KF-21 시험 비행을 구경할 수 있었어요. 3호기가 각종 기동 시험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수직 상승, 고기동 회전, 저공 비행. 성능이 정말 뛰어나네요. 네, 조종사들 반응도 아주 좋아요. 기존 F-16보다 훨씬 진보된 비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행 시연이 끝난 후 조종사와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KF-21 어떠세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기체를 한국이 만들었다는 게. 조종감도 뛰어나고 시스템도 직관적이에요. 현장에서 직접 듣는 이런 평가가 가장 솔직한 거죠. 저녁에 장 부사장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장 부사장님,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요.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에서 혹시 어려움은 없나요? 장 부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어요. 다만 가끔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어떤 부분이요? 기술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랄까요? 우리는 함께 개발한다는 마음인데 가끔 그냥 받아가려고만 하는 것 같아서요. 그때는 그냥 문화적 차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장 부사장이 이미 뭔가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틀 후 폴란드로 돌아가면서 또 한 번 감탄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고 무엇보다 협력에 대한 철학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2개월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5월 어느 날 아침 김 부장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지에린스키 기자님, 혹시 시간 있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전화 너머 김 부장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침울하고 무거운 느낌이었죠. 무슨 일인가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가능하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하는데.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취재가 아니라 개인적인 만남이었어요. 김 부장님을 만난 곳은 사천이 아니라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였어요. 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김 부장님이 한숨을 깊게 쉬더니 말했어요. 인도네시아 문제예요. 인도네시아요? 무슨 문제가? 기술 유출이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기술 유출이라니? 김 부장님이 자세한 경위를 설명해줬어요. 지난 4월 KAI 보안팀이 정기 점검을 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기술진 중 한 명의 컴퓨터 접속 기록이 의심스러웠다는 거죠. CCTV를 확인해 보니 김 부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USB로 대량의 파일을 복사하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얼마나 많이요? 약 6,600여 건의 파일이에요. KF-21 설계도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시험 데이터. 거의 모든 핵심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공동개발 파트너가 몰래 기술을 훔쳐간다니. 확실한 거예요? 네, 증거가 명확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한 거예요. 시간대를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복사했더라고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복사한 자료를 인도네시아 본사로 전송한 것도 확인됐어요. 심지어 중국 업체와 접촉한 정황도 있고요. 중국요? 네, 성도항공공업이라는 회사예요. 제20 전투기를 만드는 곳이죠. 이건 단순한 기술 유출이 아니라 산업 스파이였어요. 한국이 10년 넘게 개발한 핵심 기술을 공동개발 파트너가 훔쳐서 제3국에 팔려고 한 거죠.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일단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의 접근 권한을 모두 차단했어요. 그리고 공동개발 협약 재검토에 들어갔고요. 김 부장님의 표정에서 깊은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정말 믿기 어려워요. 함께 개발한다며 그렇게 좋은 조건을 제공했는데. 그때 저는 문득 1년 전 장태윤 부사장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기술은 나누면 커집니다. 혼자 쥐고 있으면 고립됩니다.
그런데 그 선의가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장태윤 부사장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충격받으셨어요. 하지만 금세 침착함을 되찾으시더라고요.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라고 하시면서요. 며칠 후 장 부사장을 직접 만날 수 있었어요.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여전히 온화한 미소는 있었지만 눈빛에서 깊은 실망과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부사장님, 정말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네요. 네, 솔직히 많이 당황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앞으로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장 부사장이 깊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당분간은 협력이 어려울 것 같아요. 신뢰가 완전히 깨졌으니까요.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금전적으로는 수조 원 규모예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신뢰 손상이에요. 다른 잠재적 파트너들도 우리를 의심의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때 장 부사장이 한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요. 지에린스키 씨, 기술은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신뢰는 공장에서 찍어낼 수 없습니다. 정말 무거운 말이었어요. 한국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개방형 협력이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인도네시아 기술 유출 사건 이후 저는 한국의 변화를 지켜봤어요. 예상대로 한국은 기술 보안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외국인 기술진의 접근 권한이 크게 제한되었고 자료 반출 절차도 까다로워졌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한국의 마음이었어요. 개방적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자세가 조심스럽고 경계하는 자세로 바뀐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우리 폴란드가 주인공이었어요. 2024년 8월 바르샤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공식 명칭은 동아시아 경공격기 기술 분석 프로젝트였죠. 쉽게 말해서 FA50을 완전히 분해해서 역설계하는 작업이었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의 존재를 전혀 몰랐어요. 국방부 내부의 극비사항이었거든요. 하지만 한 달 후 우연한 기회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듣게 된 대화였어요. FA50 분석 프로젝트 진행 상황은 어때? 거의 완료됐습니다. 핵심 기술들은 다 파악했어요. 독일 업체와 공유할 자료도 준비됐고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독일 업체와 공유? 설마 우리가 한국 기술을 독일에 넘기려는 건가? 며칠 후 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공개할 수 없는 소스를 통해서 말이죠.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폴란드가 도입한 FA50을 완전히 분해해서 모든 부품과 시스템을 분석했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이 독자 개발한 핵심 기술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분석 결과를 독일의 에어버스 디펜스와 공유하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유럽형 경공격기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요. 독일 쪽 내부 문서 제목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동아시아 경공격기 기술의 EU 적용성 마이너스 폴란드 사례 분석. 이건 명백한 기술 절도였어요. 한국이 수십 년간 개발한 기술을 우리가 훔쳐서 유럽에 팔려는 거였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비웃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걸 말이에요. 인도네시아는 USB로 몰래 복사했지만 우리는 연구소를 동원했어요. 인도네시아는 개인이 했지만 우리는 국가가 나섰어요. 인도네시아는 몰래 했지만 우리는 분석이라는 그럴듯한 명목을 붙였어요. 하지만 본질은 똑같았어요. 파트너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였죠.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며칠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기자로서 이 사실을 보도해야 하나?
하지만 그러면 폴란드와 한국의 관계가 완전히 끝날 텐데. 고민 끝에 저는 한국의 김정훈 부장님에게 연락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김 부장님은 의외로 차분하게 반응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한국 정보당국에서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요? 조치를 취했어요. 조용히요. 김 부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폴란드의 기술 절도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폴란드와의 모든 기술 협력은 중단됐어요. 그제서야 최근 한국의 변화가 이해되었어요. 폴란드 관련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조용히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었거든요. KF-21 관련 협력 논의도 갑자기 중단되었고요. 앞으로 폴란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김 부장님이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신뢰가 깨진 상대와는 함께 일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 김 부장님이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지에린스키 기자님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폴란드 정부와는 힘들 것 같아요. 며칠 후 장태윤 부사장과도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그의 모습은 더욱 많이 변해 있었어요. 여전히 예의 바르고 친절했지만 예전의 그 열린 마음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부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폴란드를 대표해서 사과드려요. 장 부사장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기자님이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실망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우리가 그토록 강조했던 신뢰와 파트너십을 폴란드가 먼저 저버렸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결국 모두가 기술만 빼가려고 했던 거죠.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술 협력 자체를 중단하시나요? 장 부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중단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방식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만 선별해서 협력하겠어요. 그 기준은 뭔가요? 약속을 지키는 나라. 단기 이익보다 장기 관계를 중시하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한 나라. 그때 장 부사장이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지에린스키 씨,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한 기술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함께 발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신뢰만큼은 타협할 수 없어요. 한번 깨진 신뢰를 다시 회복할 방법은 없을까요? 장 부사장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 자리에서 장 부사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요. 기술은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신뢰는 공장에서 찍어낼 수 없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말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 이후 한국의 변화는 극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변화는 폭발적이거나 감정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하고 차분했죠. 그것이 더욱 무서웠어요. 한국은 공개적으로 폴란드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언론에 발표하지도 않았고 외교적 항의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문을 닫았을 뿐이죠. 마치 투명한 유리벽을 설치한 것 같았어요. 보이지만 절대 닿을 수 없는. 전화는 여전히 받았어요. 이메일에도 답장했어요. 하지만 내용은 항상 똑같았어요.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내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책 변경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았어요.
KF-21 관련 모든 논의가 중단되었고 추가 FA50 도입 계획도 무기한 연기되었어요. 기술 이전이나 공동 개발은 아예 꿈도 꿀 수 없게 되었죠.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오히려 더 활발하게 협력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터키와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어요. 말레이시아와는 FA50 도입 및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어요. 심지어 인도와도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왜 다른 나라들과는 협력하면서 우리와는 안 하는 거죠?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이 한국 측에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똑같았어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제서야 폴란드 정부도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터키가 한국과 체결한 협력 협약의 내용이었죠. 터키는 한국의 KF-21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터키에게 제공하는 조건이 놀라웠어요. 핵심 기술 이전은 물론이고 터키 내 생산 라인 구축 지원, 그리고 공동 수출까지 허용했다는 거예요. 폴란드가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 조건들이었죠. 왜 터키에게는 주면서 우리에게는 안 주는 거지?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터키는 한국을 배신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어려울 때 도움을 준 나라였어요. 한국전쟁 때 터키는 미군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견했어요. 1950년대부터 70년 동안 한국과 신뢰관계를 유지해왔죠.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였어요. 반면 우리 폴란드는 어땠을까요? 겨우 2년 만에 한국의 신뢰를 배신했어요. 기술을 훔쳐서 제3국에 팔려고 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추구하는 파트너십의 진정한 의미를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사고 파는 관계를 원하지 않았어요.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를 찾고 있었던 거죠. 서로를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고 장기적 관계를 추구하는. 하지만 우리는 그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어요. 탐욕에 눈이 멀어서 말이죠. 더욱 충격적인 소식도 들려왔어요.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협력 내용이었죠. 말레이시아는 FA50을 도입하면서 동시에 자국 내 정비체계 구축 지원을 받았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가서 기술을 전수해주고 부품 생산 기술까지 이전해준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말레이시아가 개발하고 있는 드론 기술과 한국의 항공기 기술을 결합하는 프로젝트도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한국이 원했던 협력 방식이구나. 상호 보완적이고 윈윈할 수 있는 관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능성을 스스로 막아버렸어요. 한국이 제공하려던 모든 혜택을 우리가 거부한 셈이죠. 몇 달 후 저는 우연히 한국의 다른 변화를 목격했어요. 국제방산 전시회에서였죠. 한국 업체들의 부스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보안이 훨씬 강화되어 있었고 자료 접근도 까다로워졌어요. 특히 핵심 기술 관련 자료는 아예 공개하지 않았어요. 예전엔 이렇게 까다롭지 않았는데. 다른 기자가 푸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국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어요. 최근에 보안 정책이 바뀌었어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만 공개하기로 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어요. 우리가 한국의 개방성을 망쳐버린 거였어요. 이제 다른 나라들도 그 여파를 받게 된 거죠. 하지만 한국이 완전히 문을 닫은 건 아니었어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는 오히려 더 깊은 협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호주와는 차세대 함정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영국과는 차세대 엔진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어요. 미국과는 우주 개발 협력을 확대했어요.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한국과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유지해온 나라들이었어요. 약속을 지키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들이었죠. 반면 우리 폴란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국과의 모든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어요. 추가 무기 도입 계획도 무기한 연기되었고요. 기술 이전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었어요. 더 심각한 건 이 소식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알려졌다는 거였어요. 싱가포르, 일본, 호주. 폴란드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우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와의 관계에서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이 폴란드의 기술 절도 사실을 다른 나라들에게 직접 말하고 다닌 게 아니었어요. 그냥 폴란드와의 협력을 중단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국제방산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예요. 왜 한국이 갑자기 폴란드와의 협력을 중단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곧 진실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한국은 끝까지 침묵했어요. 공개적으로 폴란드를 비난하지도 않았고 다른 나라들에게 험담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등을 돌렸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이제 당신들을 믿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언이었죠. 저는 이런 한국의 대응 방식에서 진정한 성숙함을 봤어요. 화를 내거나 보복하는 대신 그냥 믿을 수 없는 상대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조용히 전달한 거죠. 어쩌면 이것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큰 신뢰를 받고 있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어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신뢰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나라. 그런 나라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반면 우리는 어떨까요? 당장의 이익에만 급급해서 정말 소중한 것을 놓쳐버렸어요. 기술은 언젠가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정말 되돌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저는 마지막으로 김정훈 부장님을 만났어요. 그때 그가 한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요. 지에린스키 기자님,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쉬워요. 기자님만큼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폴란드 정부와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관계를 회복할 방법은 없을까요? 김 부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폴란드가 정말로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말로는 안 되고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죠. 어떤 행동이요? 약속을 지키는 것. 단기 이익보다 장기 관계를 중시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한 것. 그때 김 부장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도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한 점도 많아요. 하지만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파트너십의 기본이거든요. 그 만남 이후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폴란드에 대해서 말이에요. 처음 한국을 접했을 때는 단순히 새로운 무기 공급국 정도로 생각했어요.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괜찮은 대안 정도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죠.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꿈을 판다. 처음엔 그냥 마케팅 문구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의미를 이해할 것 같아요. 한국이 파는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었어요. 기술 이전을 통해 상대국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동 개발을 통해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런 접근 방식은 기존 서방 업체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록히드 마틴이나 에어버스 같은 거대 업체들은 주로 완제품을 팔고 끝이었거든요. 핵심 기술은 절대 공개하지 않고 상대국의 기술 발전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상대국이 기술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오히려 환영했어요. 함께 커나가자는 철학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선의를 배신했어요. 한국이 진심으로 나누려던 기술을 몰래 훔쳐서 제3국에 팔려고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한국이 제공하려던 정당한 기술 이전을 받으면 되었는데 굳이 불법적인 방법을 택한 거죠. 더 어리석은 건 이런 행위가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기술 절도를 완전히 숨길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한국과의 협력 기회를 잃었고 국제적 신뢰도 잃었어요. 얻은 건 몇 장의 도면뿐이었는데 그 대가는 너무 컸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어 중에 정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엔 그냥 감정적인 표현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깊은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정이라는 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배려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려는 마음가짐이에요. 일시적인 이익보다는 지속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가치관이죠. 한국이 국제협력에서 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정의 정신인 것 같아요. 단순히 계약서상의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의 발전을 도우려는 마음. 예를 들어 한국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하는 개발 협력을 보면 이런 정신이 잘 드러나요. 단순히 돈을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기술 전수와 인력 양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지원을 해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그런 철학이죠. 방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하는 협력을 보면 항상 상대국의 기술 자립을 목표로 해요. 완제품만 팔아서 계속 의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엔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런 접근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한국에게도 더 유리해요. 기술적으로 성장한 파트너들과 더 고도화된 협력을 할 수 있거든요. 터키와의 협력이 좋은 예예요. 한국이 터키에게 전투기 기술을 이전해주면 터키는 그 기술을 바탕으로 더 발전된 기술을 개발해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 발전된 기술을 한국이 배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협력이 성공하려면 절대적 조건이 있어요. 바로 신뢰예요. 한국이 기술을 이전해줄 때 상대방이 그 기술을 엉뚱한 곳에 팔아버린다면 협력이 성립되지 않죠.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어야 장기적 파트너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폴란드는 그 신뢰를 깨뜨렸어요. 한국이 선의로 제공한 기술을 배신의 도구로 사용한 거죠. 더 심각한 건 이런 배신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폴란드를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폴란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 기술을 함부로 유출하는 나라. 이런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정말 치명적이에요. 아무리 경제력이 있고 군사력이 강해도 다른 나라들이 믿지 않으면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이번 사건을 통해 오히려 신뢰성을 입증했어요. 배신당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조용히 원칙을 지킨 거죠. 한국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감정보다는 원칙을 중시하는 성숙한 나라다. 이런 인식이 국제사회에 확산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새로 협력하려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폴란드나 인도네시아가 빠진 자리를 다른 나라들이 기꺼이 채우려고 해요. 터키, 말레이시아, 호주, 영국 모두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국제관계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죠. 기술이나 경제력,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예요. 서로를 믿을 수 있어야 진정한 협력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신뢰라는 건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 약속을 지키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쌓이는 거예요. 하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한 번의 배신으로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폴란드가 바로 그런 실수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김정은 부장님의 말을 다시 떠올려봐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폴란드가 정말로 변했다는 걸 행동으로 증명해야 해요. 말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변화를 보여줘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첫째, 약속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해요. 단기적 이익을 위해 약속을 어기는 관행을 없애야 하죠. 둘째, 투명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해요. 상대방이 의심하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요.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해요. 당장의 이익보다는 지속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해요. 넷째, 상호 이익을 추구해야 해요.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려 하지 말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해요. 다섯째, 꾸준히 노력해야 해요. 한두 번 잘한다고 신뢰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신뢰할 만한 행동을 보여줘야 해요. 이런 변화들이 쉽지 않을 거예요. 기존의 사고방식과 관행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독일을 생각해 보세요. 2차 대전 후 완전히 신뢰를 잃었던 나라였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지금은 유럽의 리더가 되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던 나라였지만 평화 헌법을 통해 신뢰를 회복했어요. 한국 자체도 좋은 예예요. 196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지금은 선진국이 되었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희망이 있어요. 폴란드도 변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봐야 해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죠. 그리고 진정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줘야 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거죠. 시간은 오래 걸릴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다시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한국이 그토록 추구했던 그 가치를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기술력이나 경제력으로만 측정하려고 해요. 몇 등인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빠른지. 이런 수치로만 판단하려고 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가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 삼성, LG,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는 이유. 그 바탕에는 바로 이런 철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관계. 단순한 거래가 아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십.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신뢰라는 것.
한번 깨진 믿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짜 성공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정이라는 단어. 처음엔 그냥 감정적인 표현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깊은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아요.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배려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의 기본 바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모든 한국 사람들이 완벽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죠. 하지만 적어도 제가 만난 한국의 기술자들, 외교관들, 기업인들에게서는 이런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반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너무 계산적이었고 너무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놓쳐버린 채로 말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 성숙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는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단순한 이익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동반자가 되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한국의 그 조용한 침묵이 저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때로는 큰 소리를 내는 것보다 침묵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가 증명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신뢰를 잃어버린 순간, 그리고 그 소중함을 깨달은 순간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신뢰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단순히 경제대국이나 기술 강국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한국을 말입니다. 앞으로 저는 더욱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가능할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 저는 이 경험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어떤 관계든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관계든 비즈니스든 국가 간의 관계든 말이에요.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그런 신뢰 관계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돈이나 권력, 기술로는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신뢰니까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K-컬처의 진정한 힘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그 따뜻함에 있는 거죠.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에게서 느꼈던 그 진정성. 상대방을 위해 진심으로 고민하고 함께 발전하려는 그 마음가짐.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경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술은 모방할 수 있어요. 자본도 시간이 지나면 축적할 수 있고요. 하지만 진정성과 신뢰는 절대 흉내낼 수 없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 일관된 행동으로만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런 일관성을 보여왔어요. 어려울 때도 유리할 때도 항상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해왔죠. 이번 폴란드와 인도네시아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보복할 수도 있었는데 한국은 원칙을 지켰어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와는 함께할 수 없다. 이 간단한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킨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국의 신뢰도는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새로운 파트너들이 줄을 서서 협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반면 우리 폴란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순간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기술 몇 개 빼온다고 좋아했는데 결국 더 큰 손실을 본 거죠.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나무만 보고 숲을 놓친 격이죠. 하지만 이것도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한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앞으로 저는 이런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폴란드가 다시 신뢰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믿어요. 한국처럼 꾸준히 원칙을 지키고 신뢰를 쌓아간다면 말이에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어요. 신뢰의 중요성을, 진정한 파트너십의 가치를,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성숙함과 원칙을.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뭔가 느끼셨기를 바라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저 아드리안 지에린스키의 솔직한 고백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나라, 약속을 지키는 나라, 파트너를 존중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것이 제가 이 사건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기술이나 경제력으로는 일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번영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한국이 보여준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면 가능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특히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만의 경험담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일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